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한 입만 받아주세요. 그 순간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올해 58이다. 상주로 들어가는 간병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생각보다 늙지 않았고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의사에게 들은 대로라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나는 그가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돈만 벌면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 생각으로 견디려 했다. 처음엔 일주일만 버티자. 그게 내 다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그런 마음을 꿰뚫는 듯 했다. 고생이 많을 거요. 이런 곳은 처음이지? 그가 말했다.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그때는 몰랐다. 이 집이, 이 사람의 삶이, 그리고 나의 욕망이 그렇게 깊게 얽히게 될 줄은. 며칠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그의 하루는 늘 일정했다. 오전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죽 한 그릇, 오후엔 짧은 낮잠. 나는 그 틀 안에서 움직였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와 마주 앉는 시간은 식사 때뿐이었다. 그때마다 그는 나를 천천히 바라봤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침묵엔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나는 일부러 웃었고 고개를 조금 더 숙였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방심했다. 그는 달랐다. 쉽게 웃지 않았고 나를 천천히 관찰하는 눈빛이 있었다. 그 눈빛이 불편했다. 마치 내가 꾸며놓은 미소의 안쪽을 꿰뚫는 듯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사람은 왜 남의 삶을 돌보는 걸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돈 때문이죠. 살아야 하니까요. 내 대답은 건조했지만 그 말 속엔 내가 숨기려던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당신은 달라 보이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그의 시선을 계속 떠올렸다. 일이라 생각했던 이곳이 점점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이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약을 먹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두시오. 그렇게 말한 뒤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상하게 요즘은 죽는 게 무섭지 않소. 대신 혼자 있는 게 두렵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숟가락을 치우려다 그의 손등이 내 손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일부러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그대로 붙잡았다. 괜찮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나 자신이 낯설었다. 이건 연민일까? 혹은 내가 바라던 다른 감정일까?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볍게 부드럽게 쥐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마음의 떨림을 느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흘렀다. 창가 곁의 조명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까지 함께 떨렸다.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고 세상은 잠시 그들을 위해 숨을 죽인 듯했다. 서로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손끝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죄인지 아니면 구원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쳤다. 아버지, 이 사람이 그 간병인이에요? 그는 내게 인사도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가 부탁했네. 잘 도와주고 있소. 하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내 손끝, 내 표정, 그리고 식탁 위에 반쯤 비워진 잔으로 향했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 다 뻔해요. 관심 가지면 끝도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그 말에 아들은 냉소를 지었다. 돈이랑 감정은 구분하세요. 이 사람은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물컵을 건넸다. 손이 닿는 순간 그가 말했다. 미안하오. 당신이 들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제부터 이 집의 공기는 예전과 다를 거라는 걸. 그의 아들은 나를 의심했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나조차 내 마음의 모양을 모르겠었다. 그날 저녁 TV에서는 불꽃 축제가 흘러나왔다. 하늘이 터질 듯이 밝아질 때마다 그의 얼굴에도 빛이 번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 불꽃 젊을 때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본 적이 있어.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불꽃이 터질 때마다 손뼉을 쳤지.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았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묘하게 고요해졌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양주를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날이니까. 잔에 따라주자 향이 은근히 퍼졌다. 한잔하시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일이다. 괜히 선을 넘지 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나를 보았다. 불꽃이 저렇게 짧게 타오르는 게 꼭 인생 같지 않소? 그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웃음 참 오랜만이요. 순간 어딘가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닿았다. 피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도 불꽃이 다시 한번 피어올랐다. TV 속 불꽃이 방 안가득 번졌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빛이 잦아들 때까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의사는 무리하셨던 게 아닐까요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수도 줄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 손잡이를 잡고도 열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이 내 손끝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내가 그를 더 아프게 만든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요?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는 나를 향해 낮게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건 경고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떠난 뒤 문 앞에 남은 내 그림자가 작게 떨렸다. 다음 날 새벽
택시를 타고 병원 근처까지 갔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복도 끝에 불빛이 멀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병실 불빛이 보였다. 그곳엔 그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마지막을 유리창 너머로만 지켜봐야 했다. 시간은 몇 달이 흘렀다. 그의 부재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 나는 다른 집의 간병 일을 맡았다. 새 환자는 말이 없었고 방 안은 늘 냉기가 돌았다. 식사 때마다 나는 습관처럼 약 드셔야죠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내 귀엔 낯설게 울렸다. 밤이 되면 TV에서 흘러나오는 불꽃의 잔향 같은 소리에 그의 웃음이 섞여 들렸다. 결국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그냥 더 이상 누군가를 돌볼 자신이 없었다. 그가 떠난 이후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두려워졌다. 그렇게 며칠을 멍하니 보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미정 씨 맞으시죠? 법무법인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 관련으로 뵙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는 예상보다 두꺼웠다. 생전 고인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거액의 수표와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당신 덕분에 외로움이 덜했소. 이건 고마움의 표시요. 글씨는 떨렸지만 단 한 획도 거짓이 없었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작별이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자 나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문장이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나왔다. 거리는 이상할 만큼 환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이 돈을 어쩌면 좋을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씨.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끝없이 되풀이됐다. 노인의 묘 앞에 섰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풀잎이 묘비를 스쳤다. 나는 천천히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잘 계시죠, 선생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그가 떠난 지 벌써 한 달,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이곳에 오면 어쩐지 그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밤의 따뜻한 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야 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이 서 있었다. 그는 묘소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을까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물음에는 비난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 없잖아요. 그는 짧게 웃었다. 그럴지도요. 그래도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사례비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잖아요.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거절할 수도 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봉투의 무게가 손끝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그 돈을 바라보다가 잠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리을. 나는 그가 평소에 후원하던 작은 시설을 찾았다. 회색 벽의 낡은 간판, 문틈 사이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봉투를 2개 꺼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유언으로 받은 돈, 다른 하나는 그 아들이 건넨 돈이었다.
두 봉투를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말했다. 이분이 생전에 도와주셨다 들었습니다. 그 마음 이어주세요. 직원이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미소로 대신했다. 영수증도 받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서늘했다. 가을 냄새가 났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빛이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떠올랐다. 짧고 고요한 순간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마지막 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건물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불었다. 햇살은 낮고 그림자는 길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주차장 쪽에서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요. 낮고 조용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멀리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전화를 천천히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웃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다. 그 표정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더니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이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연이겠죠. 햇빛이 다시 비쳤다. 눈을 감으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소. 나는 미소를 지은 것도 아닌 울지도 않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당신이라면 이 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연들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중년 행복을 함께 지켜주세요. 당신의 한 구독이 또 다른 사연을 이어갑니다.